22쪽에 나와 있는 그 아랫부분에 컴퓨터의 발전 세대별 주요 소자 및 특징을 보면은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라고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주요 소자가 뭐냐 하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주요 소자. 특징도 알아야 되고 시험에 그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세대라고 하는 거는 처음으로 컴퓨터라는 기계가 만들어지던 시절을 1세대라 그래요. 1세대는 기계가 커요. 마크1이라는 게 5톤이고 애니악이라는 게 30톤이고 무게가 어마어마한 그러한 이제 장비들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1세대다 보니까는 하드웨어 중심이고 일괄 처리하는 거. 일괄 처리라는 거는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세탁기 세탁하듯이 양말 한 켤레 빨고 그 다음에 뭐 런닝 하나 빨고 이런 게 아니라 세탁기에다 꽉꽉 집어넣어서 한꺼번에 세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듯이 임금 계산한다, 급여 계산한다 그럼 급여 계산을 그냥 뭐 이 회사 저 회사 한꺼번에 다 갖다 놓고 계산하고 성적 처리하면 성적 처리를 그냥 몇 시간 동안 처리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요거 하다 저거 하다 이렇게 안 한다 이거지. 2세대는 진공관이라고 하는 부품에서 트랜지스타라는 거로 변경이 되는데 트랜지스타는 우리 새끼손톱보다 좀 작아요. 진공관은 우리 형광등 굵기로 한 15cm, 20cm 정도 되는 진공으로 되어 있는 유리관입니다. 그 이제 최초로 그런 전자부품이 만들어지면서 그런 걸 가지고 뭘 기계를 만들고 이걸 이용해서 예전에는 뭐 라디오도 만들었고 텔레비전도 만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트랜지스타라는 거로 바뀌니까는 부피가 굉장히 많이 줄었죠. 그리고 트랜지스타 하나가 진공관 한 10개, 20개 역할을 하니까는 기계가 많이 작아졌단 말이에요. 기계가 많이 작아지니까 이제는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쪽으로 집중을 좀 많이 했고요. 그래서 고급 언어라는 게 개발이 되고 그때 이제 뭐 코볼, 포트란 뭐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운영체제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서요.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처리하게끔 그 다음에 다중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컴퓨터 한 대 가지고 성적 처리도 계산하고 이쪽에 급여 계산도 처리하고 이렇게 묶어서 하는 거. 그러다가 이제 3세대는 반도체라는 게 등장을 해요. IC가 반도체인데 그 IC가 많이 모이면 이제 고밀도 집적회로 또 초고밀도 집적회로 해서 4세대, 5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세대는 본격적인 이제 반도체 세대가 되면서 시간을 쪼개서 처리하는 좀 어려운 방법들인데 뭐 다중 처리라는 말은 컴퓨터 안에 CPU를 여러 개를 넣어서 그 CPU가 각각 전담하게끔 하는 방식이라든지 OMR은 들어보셨죠? 우리 시험 볼 때 이렇게 표시하는 거. MICR은 어디서 나와요? MICR 마그네틱 잉크 캐릭터 리더라 그래서 수표나 어음에 나와있죠. 수표나 어음에 보면은 거기에 이상한 숫자들이 써 있어요. 그게 MICR이고요. 똑같이 생긴 게 있는데 OCR은 그냥 검정 펜으로 그려져 있는 거죠. 이거는 지로용지에 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뭐 신문값 내라 그러면 지로용지 같은 거 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데 많이 있고요. MIS는 경영정보화 시스템이라 그래요. 경영정보화 시스템. 이제는 컴퓨터라는 것이 사람 사는 세상에서 적용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경영 일반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4세대는 이제 PC들이 등장합니다. PC들이 등장하면서 아마도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런 컴퓨터들이 바로 PC에서 오는 거잖아요. PC.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좋아진 거죠. 굉장히 좋아진 거죠.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개발한다 그래요. 마이크로 프로세서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5세대는 인터넷, 인공지능, 패턴 인식 그런 거 여러분 보셨죠? 영화 같은 거 보면은 CCTV에 찍힌 얼굴을 카메라가 이렇게 읽어서 얘가 누구다 이런 거 그런 거 패턴 인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컴퓨터가 좋으니까 그게 가능하죠. 사람의 윤곽을 잡아내서 그 윤곽에 맞는 사람이 누구냐 그럼 그 사람을 찾아내면은 이 사람의 범죄 현황 이런 게 나와가지고 이 사람을 잡아라 말아라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예. 자,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라는 게 이제 31번째 항목에 나와 있는데요.
프로그램 내장 방식은 헝가리 출신의 폴란드 출신의 영어로는 본 뉴만이라고 읽겠지만 폴란드 발음으로는 독일어 쪽인가 봐요. 폰 뉴만이라고 하는 폰 노이만 교수가 이 논문을 발표를 합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은 그 당시 때는 5와 3을 더해라 그러면 5라는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3이라는 데이터를 입력하고 더한다는 명령을 입력을 해요. 그리고 또 계산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5 더하기 2를 해라 그러면 5라는 데이터 넣고 2라는 데이터를 넣고 더한다는 명령을 또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매번 똑같은 명령을 또 다시 입력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생기니까는 폰 노이만 교수가 그렇다면 프로그램을 더한다 뺀다라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기기 안에다 미리 넣어놓고 미리 넣어놓고 나서 데이터만 넣어주면 될 거 아니냐. 우리 지금 컴퓨터가 그렇잖아요. 아래한 걸 미리 설치해놓고 불러내면 되지 않습니까? 또 계산기 프로그램 깔아놓고 데이터만 넣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더한다 그러면 더하는 거는 프로그램이 안에 들어있으니까 알아서 처리할 테고. 그래서 지금의 컴퓨터와 동일한 방식의 컴퓨터들이 이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즉 주기억 장치에다가 프로그램을 저장해 두고 이때 사용자가 데이터를 꺼내오면은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처리해주면 될 거 아니냐 이거죠. 매번 프로그램을 넣어주지 말고. 그래서 프로그램 내장 방식 이전에 계산기가 있었어요. 그거는 영어로 캘큘레이터라고 불러요. 캘큘레이터. 여기서 보면은 아까 애니악에 보면 영어로 ENIAC라고 되어 있는데 그 C라고 하는 것이 캘큘레이터예요. 계산기. 그런데 이제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채택해서 만들어진 것이 에드삭서부터거든요. 에드삭에 나오는 C, 그 다음에 유니박의 C, 에드박의 C는 컴퓨터의 줄임말입니다. 컴퓨터. 그러니까는 프로그램 내장 방식 이전에는 단순한 계산기였고요. 프로그램 내장 방식 이후에는 컴퓨터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가감승제만 하는 산술 연산뿐만 아니라 관계 연산, 논리 연산까지 한다. 참인지 것인지 이런 것까지 계산하는 걸 우리는 컴퓨터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 1번 문제 보면은 폰 노이만이 제안을 했고요. 다 맞는 말인데 두 번째 보면은 프로그램의 일부를 반복 사용하는 내용이 있을 거란 말이야. 더한다라는 명령이 컴퓨터 내에서 자주 사용하면은 더한다는 명령을 미리 넣어놓고 쓰면 된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우리는 프로그램 용어로 서브루틴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그 서브루틴을 나도 사용하고 쟤도 사용하면 될 거 아니에요. 매번 사용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그걸 우리는 루핑한다 그러죠. 반복해서 돌아가는 거. 반복해서 돌아가는 걸 루프라고 하는데 그런 루프의 구현이 생기니까는 경제적이죠. 비경제적인 게 아니라 경제적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가 틀렸다. 예. 자, 23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처리 능력, 컴퓨터 분류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컴퓨터를 분류하는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 가격으로 비교하는 방법이 있고 성능으로 비교하는 방법이 있고 브랜드별로 분류하는 방법도 있겠죠. 삼성 컴퓨터, LG 컴퓨터 이렇게. 그런데 교과서에서는 금전적인 거 표현하기가 좀 불편해요. 그래서 비싼 거, 싼 거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처리 능력을 갖고 하는 거예요. 처리 능력이 굉장히 좋은 슈퍼컴퓨터냐 이렇게. 여기 보면 30에서 50 테라플롭스라고 말해요. 테라플롭스? 테라플롭스라는 말은 뭘까요? 테라가 뭐예요? 우리 키로라고 하는 말 있죠? 1kg. 1kg 나면은 뭐예요? 1kg 나면은 그 메가, 기가, 테라 이렇게 나가겠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단위들이 나오는데 기가가 10억이에요. 10억에 1000배가 테라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테라플롭스라고 되어 있죠. 플롭스. 플롭스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이렇게 플롭스라고 이렇게 써 있나요? 플롭스. 플로팅 포인트를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글꼴이 왜 이래? 난리가 아니네 여기.
오우, 뭐 궁채를 써놨어요. 예. 자, 이거로 할게요. 이거는 초당 연산할 수 있는 아주 복잡한 수. 그러니까 1초에 얼마나 많은 수를 계산하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수가 50 더하기 30 이런 게 아니라 뭐 한 30짜리 숫자, 막 소수점 이하가 막 복잡하고 이런 거, 그런 복잡한 숫자예요. 그거를 1초에 얼마나 많이 계산하냐 이거죠. 근데 여기서 30 테라플롭스라고 써있네. 테라니까는 기가가 10억이면 10억, 100억, 1000억, 조가 되나요? 그러니까 30에서 50조 개를 계산하는 거죠. 네,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 상상을 못하죠. 우리는 1초에 몇 개 계산해요? 1초가 아니죠. 한 2분 걸리겠지. 한 20자리 숫자를 한 5개 주고 곱해봐라 그러면 그냥 집에 가죠. 예. 왜? 머리 아프거든. 근데 컴퓨터는 아주 쉽게 계산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한 숫자를 빨리 계산하니까 인공위성이라든지 일기예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하고 시뮬레이션 처리한다 그러죠.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자동차 충돌하는 거. 과거에는 사람을 태워놓고 자동차를 쫙 달리다가 꽝 부닥쳐갖고 시속 100km 달렸을 때 사람이 죽네 안 죽네 이거를 테스트를 못하니까는 시뮬레이션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더미라고 하죠. 인형. 더미를 태워가지고 초고속 카메라로 촬영을 해버리죠.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예를 들어서 그러려면은 제품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동차를 만들어 놓고 충돌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이 시뮬레이션을 이용하면 자동차를 생산하지 않고도, 제작하지 않고도 자동차의 범퍼는 어떤 재질을 사용하고 어떻게 하면은 충돌했을 때 어느 정도 힘을 받을 것이고, 그런 거를 컴퓨터가 계산하는 거예요. 가상으로. 그래서 이 정도면 안전하겠다. 그러면 그걸 토대로 해서 제작을 하는 거죠. 근데 밑에 있는 메인프레임, 대형, 중형, 소형 컴퓨터, 이런 대형 컴퓨터 같은 거로 자동차 시뮬레이션 처리하는데 뭐 2달이 걸린대요. 2달. 그걸 뭐 24시간 막 계산을 해도 2달이 걸리는데, 슈퍼컴퓨터면 1시간이 된다는 거죠. 1시간 만에 계산이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이 슈퍼컴퓨터를 도입하고자 애를 쓰는 거예요. 자동차 회사 같은 데서. 근데 가격이 만만치 않아요. 뭐 몇천만 원이면 사겠는데, 기상청에 나와 있는 슈퍼컴퓨터만 해도 벌써 200억이에요. 200억. 그 2세트가 들어와 있어요. 400억이죠. 굉장히 비싸니까 참 사기가 힘들죠. 메인프레임이라는 거는 대형, 중형, 소형 컴퓨터들을 우리 메인프레임이라고 부르고, 그 메인프레임 아래가 이제 미니 컴퓨터. 미니 컴퓨터는 말 그대로 미니인데 가격은 뭐 한 2, 3억, 5억 정도 가는, 억대 가는 컴퓨터들을 미니 컴퓨터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학교나 이런 데서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대학에서는 할 수 있겠지만 중고등학교는 미니 컴퓨터를 쓸 필요가 없겠죠. 대학 컴퓨터, 중고등학교에서는 그렇게 복잡한 계산 안 하잖아요. 성적 처리하는 거지 않습니까? 일반 PC 갖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있고, 워크스테이션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마이크로 컴퓨터는 미니 컴퓨터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는 마이크로 컴퓨터를 들여다 놓고 본체 하나에다가 모니터, 키보드를 연결을 해서, 보통은 한 10개 정도 연결을 해서 여러 명이 같이 사용하는 그런 걸 우리는 마이크로 컴퓨터라 그래요. 근데 이것도 가격이 비싸죠. 혼자 쓰기엔 부담스러운 거죠. 자, 워크스테이션은 뭐냐면은 혼자서 사용하는 컴퓨터예요. 혼자서 사용하는 컴퓨터인데 성능이 엄청 좋아서 그래픽 처리 같은 거 할 때 쓰기 좋은. RISC 프로세서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RISC도 있고 CISC도 있어요. CISC. 근데 RISC에는 개인은 쓰지 않았고, 이런 워크스테이션이나 서버에서만 사용하다가 이제는 RISC도 PC에서 사용합니다. 보통 PC는 CISC 방식의 CPU를 탑재해서 쓰는데, CISC 프로세서라는 건 CPU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 PC도 사용한다. 그 다음에 데스크탑서부터 쭉 밑에 있는 건 다 PC예요. PC. 데스크탑서부터 PC입니다.
여기 좀 이상하게 분류를 해놨는데 잘못 분류해 놓은 게 좀 있어요. 데스크탑이라고 하는 거는 책상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우리 강의실 컴퓨터처럼. 그 다음에 무릎 위에다 올려놓는 거는 랩탑이라고 부르죠. 랩탑. 손바닥에다 올려놓는 건 팜탑이라 그래요. 팜탑. 근데 어느 회사에서 랩탑들을 많이 생산을 했었어요. 휴대용 컴퓨터가 등장했었어요. 초창기에. 그러니까 누군가가 만들었죠. 어느 기업이. 근데요, 모니터가 브라운관으로 되어 있어요. 휴대용 컴퓨터인데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트렁크처럼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작동은 못하고 걔를 이제 다시 내려놓으면 책상에다 올려놓고 전기줄을 꽂아야 돼요. 배터리가 안 되니까는. 무게가 한 15kg. 그게 휴대용 컴퓨터였고요. 모니터는 우리 요거 있잖아요. 지금 요 정도. 요거는 와이드니까 그렇고 와이드 아닌 거. 와이드 아닌 거. 한 요 정도? 요 정도? 요거보다 좀 작을 때. 그때 한 12인치 그랬으니까. 12인치. 그런 걸 해가지고 뒤에가 이제 본체랑 같이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뚜껑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뚜껑을 이렇게 딱 내리면, 손잡이를 내리면 키보드가 돼 있고, 그 앞면에 그러니까 우리 와이드 모니터 정도 크기인데 왼쪽에는 모니터가 있고 오른쪽에는 디스켓 붙게끔 되어 있는 이제 그런 본체가 과거에 있었어요. 이제 그런 거는 여기서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랩탑 아니죠. 무릎에다 올려놓으면 큰일 납니다. 정강이 다 나가죠. 그런데 랩탑이라고 해서 이제 등장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아주 자그맣고, 그 다음에 아주 얍상하게 잘 만드는 랩탑이 나왔는데 보니까 위에 노트북이라고 붙은 거예요. 노트북. 어머, 책처럼 생겼네. 노트북처럼 생겼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노트북이라고 대명사가 돼버린 거죠. 이 노트북은 브랜드 이름이에요. 브랜드. 여러분 인라인 스케이트라고 아시죠? 인라인 스케이트. 본래 명칭은 롤러 스케이트입니다. 롤러 스케이트인데 어느 회사가 과거에 롤러는 양쪽에 바퀴가 2개가 있었는데 한 줄로 만들어 가지고 한 줄로 만드는 스케이트다 해서 인라인 스케이트라고 이름을 붙였거든요. 그래서 판매를 했더니 이름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박이 된 거죠. 그 다음부터는 다 그렇게 생긴 롤러 스케이트를 인라인이라고 부른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노트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성능보다는 이름이 좋았으면 다 노트북이라고 하냐 이거죠. 다 노트북이라고 하냐. 포크레인도 같은 그거래요. 포크레인도 그런 제 장비, 중장비의 하나의 브랜드래요. 본래 명칭은 그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팜탑은 손바닥에다 올려놓고 사용할 수 있는 자그마한 컴퓨터들을 팜탑이라 그래요. 이제 그때는 팜탑의 종류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브랜드별로 많이 나왔었는데 태블릿 정도, 한 7인치 정도, 그러니까 갤럭시 노트 정도의 그런 태블릿들이 나왔어요. 가로로. 거기 키보드가 다 있었고요. 화면도 있고요. 키보드도 있고 화면도 있다면 상상해보세요. 그리 성능이 좋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저장 공간이, 저장 장치도 참, 그땐 다 디스켓 꽂아서 썼는데 여러분 갤럭시 노트에다가 디스켓을 꽂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되게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디스켓을 꽂을 수 있는 공간은 없었고요. 대신에 집에 있는 PC랑 케이블을 연결해서 데이터를 주거니 받게끔 하는 그런 불편한 팜탑들이 나왔다가 다 사라졌죠. 그리고 이제 PDA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해요. PDA. 개인 휴대용 단말기라 그래서 지금의 스마트폰보다 좀 작은 건데 전화기도 되고 전자수첩도 되고 뭐 인터넷도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다가 그 다음에 그 PDA 안에 더 많은 기능을 넣어서 스마트폰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시판이 된 거죠. 그러니까는 뭐 크기를 따졌을 때 이 책에 보면은 뭐 랩톱이 두 번째고 뭐 노트북이 더 작고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문제가.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데스크탑 책상에다 올려놓는 커다란 컴퓨터, 랩탑 무릎에다 올려놓는 자그마한 컴퓨터, 팜탑 손바닥에 올려놓는 더 작은 컴퓨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1번 문제 보세요. 분류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것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미니 컴퓨터, 마이크로 컴퓨터, 슈퍼 컴퓨터는 처리 능력에 갖고 따라주는 거고 범용은 뭐예요? 범용?
범용이라고 하는 것은 두루뭉실 사용하는 컴퓨터를 범용이라 그래요. 이제 그 오른쪽에 보면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나오는데 디지털 컴퓨터를 다 범용이라 그래요. 디지털 컴퓨터를 다 범용이라 그래요. 디지털 컴퓨터들은 두루 목적으로 쓰죠. 병원에서도 사용하고 학교에서도 사용하고 뭐 어디에서도 사용하고 다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고성능의 데이터 처리나 웹 서버용으로 사용되고 RISC 계열의 프로세스 CPU를 채택했다. 뭐예요? 워크스테이션이라고 하죠. 근데 워크스테이션이라는 말도 지금은 안 써요. 지금은 워크스테이션 말 자체를 안 쓰고 뭐라고 부르냐면은 서버라 그래요. 서버. 근데 워크스테이션급 그러면 굉장히 좋은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좋은 거. 자, 오른쪽에 보니까 이제 데이터 취급하는 거에 대해서 디지털, 아날로그, 하이브리드라고 하는데, 하이브리드는 혼합형입니다. 그러니까 입력을 디지털로 받아서 출력을 아날로그로 한다든지, 아날로그로 입력받아서 디지털로 출력한다든지 혼합해서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아날로그 컴퓨터는 특수 목적 컴퓨터예요. 용광로 온도 재는 거. 그럼 용광로 온도만 재요. 사람 체온은 못 재요. 그 다음에 한강에 그 수위를 재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한강에. 현재 한강에 홍수가 났는데, 뭐, 폭우가 쏟아져서 현재 무슨 뭐 어디 잠수교가 몇 미터 뭐 물에 잠겼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다 교각에다 센서를 달아놨어요. 그래서 현재 그 사람이 가가지고 줄자 가지고 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센서를 달아서 그 센서에 뭐가 작동이 되면은 거기까지 물이 찼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거는 또 다리 깊이만 재는 거지, 다른 건 못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건 다 특수 컴퓨터라고 부르고, 디지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컴퓨터를 디지털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우리는 범용이라고 부른다. 자, 거기 비교가 있어요. 비교. 시험에는 비교하는 게 잘 나와요. 보통 비교하지 말라고 하는데 시험에는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첫 번째 구성회로는 논리회로냐 증폭회로냐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아날로그는 목적이 정해져 있죠. 용광은 온도 재는 컴퓨터, 그럼 용광은 온도만 재요. 예. 그 다음에 그런 것도 있죠. 요즘 저 쇼핑몰에 보니까, 홈쇼핑에 보니까는 그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기 골프 획 쳤더니 골프공이 조금끔 날아갔거든. 그럼 거리를 모른단 말이야. 몇 미터. 그래서 이렇게 쌍형처럼 생긴 게 있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보고 버튼을 딱 누르면 몇 미터 하고 거리가 나타나요. 그 레이저로 측정하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그런 것만 재는 거지. 다른 건 못 재잖아. 그럼 거기에 이제 무슨 기능이 붙어 있는 거예요. 군사용으로 나와 있던 거죠. 군사용으로. 군사용에 보면 이제 거리 측정기라는 게 있어가지고, 포탄을 쐈는데 포탄이 정확히 갔는지, 그 거리가 얼마인지, 적진까지 거리가 얼마인지를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면, 사람이 가서 자로 재든지, 근데 적진까지 가면 총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산에 올라가서 지도를 보고, 저 봉우리하고 우리 봉우리하고 어느 정도 거리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이용해서 몇 메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대략이잖아, 대략. 근데 미군들 쓰는 장비를 보니까는 쌍안경을 보고 딱 버튼을 누르니까 뭐 2372m 딱 떨어지더라고. 그럼 거기에 목적에 맞춰서 포탄을 쏘니까 딱 맞아요. 한국군에도 이제 도입이 됐죠.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은 아날로그예요, 아날로그. 체온 재는 거 있죠, 체온 재는 거. 체온 재는 것도 그런 용도로만 쓰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는 어때요? 윈도우 켜야죠. 엑셀 실행해야죠. 계산기 실행해야죠. 파워포인트 실행해야죠.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거죠. 기억 기능도 있어야 되고요. 아날로그는 기억 기능 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그냥 보면 돼. 저기까지 몇 미터 있는지 종이에다 적으면 돼요. 예. 대신에 아날로그는 빠르죠. 전원을 켜면 바로 작동되니까 빨리빨리 나올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정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도 보면 나와 있어요. 뭐 디지털이냐 아날로그냐 하이브리드냐 하는데 네 번째 마이크로는 아닌 것 같고,
두 번째, 컴퓨터 특성 중에서 디지털 컴퓨터의 특성 중에 증폭 회로를 사용하는 건 아날로그고요. 논리 회로를 사용하는 거는 디지털 컴퓨터고, 그런 거. 논리 회로냐, 증폭 회로냐, 이런 거. 증폭이라는 건 뭐예요? 증폭. 뭐를 강하게 크게 만들어서 보내는 걸 증폭이라 그래요. 예. 논리 회로는 뭐냐면은 0이냐 1이냐로 계산하는 겁니다. 0이냐 1이냐, 참이냐 거짓이냐, 신호가 왔느냐 안 왔느냐, 이런 걸 갖고 하는 걸 논리라고 한다 이거죠. 예. 자료 구성 단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제 그 네이버나 다음에 회원 가입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디 입력하고 패스워드 입력하고 이름, 뭐 연락처 이런 거 적죠. 예, 그럴 때 한 사람에 관한 내용을 우리는 레코드라 그래요. 레코드. 한 줄, 한 사람 줄. 그런데 항목 있죠, 항목. 아이디 입력하세요. 그럼 아이디라는 필드가 있어요. 항목이라 그래요. 영어로 아이템, 다른 말로 필드라고 그래요. 우리말로는 항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이디 항목, 패스워드 항목, 전화번호 항목, 이름 항목이라고 하죠. 자, 그런 레코드들이 모여서, 즉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하셨잖아요. 그러면 제 출석부에 여러분들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개님 몇 월 며칠 날 출석, 결석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럼 요게 한 사람에 관한 둘을 레코드라고 그러고, 우리 반 전체 명단을 보면 제가 뭐라 그래요? 이거를 파일이라 그래. 파일. 커말 자격증반 파일 이렇게. 그럼 커말 자격증 파일도 있고, 옆반에 전산회계 파일도 있겠고, 뭐 ITQ 자격증 파일도 있고, 파일들이 있겠죠. 서로 다 연관된. 그래서 그 파일 다 모으면 2015년도 3, 4분기 수강 신청자 파일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2015년 2, 4분기 수강생 현황 파일도 있겠고, 강사 현황 파일도 있겠고, 강사료 지급 현황 파일도 있겠고, 이런 것들을 모아놓으면 데이터베이스라 그래요. 중부여성발전센터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럼 블럭은 뭐냐면 말 그대로 우리가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블럭이잖아요. 블럭이라고 하잖아요. 그 블럭이 여러 개를 블럭이라 그래요. 여러 개를 블럭. 그러니까 2개 이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100개가 될 수도 있고 1000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논리 레코드 뭐 아무런 표현이 없는데, 논리 레코드는 처리의 기본 단위 메모하세요. 레코드라고 하는 거는 논리적 레코드라 그래요. 논리적 레코드. 이건 처리의 기본 단위. 블럭은 물리적 레코드라 그래요. 물리적 레코드. 얘는 입출력의 기본 단위. 입출력의 단위가 된다. 우리가 벽돌을 쌓을 때, 집을 질 때 보면 벽돌로 쌓지 않습니까? 그때 벽돌을 운반해 주는 사람 있죠. 들것에다 지고, 등에다 지고 벽돌을 20개든 뭐 50개든 10개든 지고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을 우리는 블록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게 덩어리째 가져오는 거. 10개가 될지 20개가 될지. 그러면 벽돌을 쌓는 사람은 하나씩 쌓죠. 2개씩 안 쌓아요. 아무리 고수래도 하나씩 쌓아요. 그거는 레코드예요. 예. 자, 필드는 뭐냐면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요소들이란 말이에요. 뭐 시멘트도 들어가야 되고 물도 들어가야 되고 모두 들어가서 벽돌이 될 거 아닙니까? 예. 필드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아이디 항목, 뭐 패스워드 항목, 이름 항목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파일 구성의 최소 단위가 되고, 필드라는 말이 있고, 그 필드에 들어가는 글자가 예를 들어 나이를 입력한다, 주소를 입력한다, 아이디를 입력한다, 이름을 입력한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글자를 가지고 따지는데 3가지가 나와요. 3가지는 잘 나오니까 기억하셔야 되고, 풀워드는 4바이트, 반을 나눴다 그래서 하프워드, 그 2배라 그래서 더블워드. 그러니까 CPU가 이 컴퓨터는 더블워드로 처리한다 그러면 뭐예요? 8바이트로 처리하는 거고, 풀워드로 처리한다 그러면 4바이트로 처리한다는 거고, 이런 게 있어요.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그 다음에 데이터를 입력하면 0이냐 1로 표현한다 그랬어요. 아까요. 자, 하나 메모를 해드리면은 슈퍼컴퓨터에서 A라는 글자를 딱 집어넣으면요, 컴퓨터에는 이렇게 들어가요.
이게 A예요. 숫자 1은요. 이게 숫자 1이에요. 이게 대문자 A고요. 대문자 A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대문자 J 같은 경우는요. 대문자 J 같으면 1100 1101 0001 이걸 J라 그래요. 이 코드야, 코드. 근데 요거를 0이냐 1이냐로 말하는 걸 우리는 이진부호 그래서 비트라 그래요. 비트. 바이너리 디지트 비트라고 하는데 비트. 그러니까 0이냐 1이냐 하는 거죠. 둘 중에 하나만 기억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비트들이 8개가 모여서 하나의 글자가 돼요. 8개의 비트가 모여서 하나의 글자가 되는데 얘를 바이트라 그래요. 바이트. 근데 이놈의 바이트를 기억하려면 8개씩 기억하려니까 벅찬 거라. 그래서 4개, 4개씩 쪼개자. 4개, 4개씩 쪼개서 기억하자. 그렇게 표현하자. 그걸 니블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4개씩 쪼개는 거를. 니블. 그러니까 비트가 모여서 니블이 되고, 니블을 2개 모으면 바이트가 되고 그러는 거죠. 근데 바이트는 아까 8개 비트라 그랬죠? 8개 비트. 그러면, 동전 2개를 던지면 앞면이냐, 뒷면이냐? 2의 1승. 동전 2개를 던지면 2의 2승. 4개. 즉, 둘 다 앞면, 둘 다 뒷면, 앞면, 뒷면, 뒷면, 앞면. 4가지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8개를 던지면 몇 가지 종류가 나오겠냐 이거죠. 2의 8승. 2의 8승. 그래서 256개의 정보를 표현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1바이트는. 그러니까 2바이트면 어떻게 돼요? 16비트죠? 2바이트가 16비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6비트는 65,536. 65,536. 예전에 이걸 다 외웠어요. 뭘 외웠냐면은요. 2의 1승. 2의 1승. 그러니까 2의 1승을 이렇게 썼는데, 그 다음에 2의 2승. 해서 3승, 4승, 5승, 6승 해서 뭐 몇 가지 외웠었어요. 그러니까 2의 1승은 얼마냐면은, 2의 1승은 아까 뭐라고 했죠? 2의 0승은 1인가요? 1승은 2고 2승은 4고 3승은 2배씩이니까 얼마죠? 16,384인가요? 15승은 32768인가요? 16승은 65,536인가요? 이런 식으로 해서 외웠어요. 이게 진법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진법이니까 이건 이진법이에요. 2배씩. 2의 10승은 그래서 수학에서는 10승이 10의 1승, 10의 3승이라고 하잖아요. 10의 3승. 10의 3승이 1kg죠. 1kg. 10의 3승. 1000이잖아요. 근데 2의 10승을 우리는 kg라 그러거든. 2의 10승을. 이 20승은 메가라고 하고 2의 30승은 기가라고 하고 2의 40승은 테라라고 하고. 그러니까 좀 다르죠. 10진수에서는 10의 3승, 6승, 9승, 12승 3배씩 가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이진법이니까 좀 달라지는데 이런 숫자들을 외워가지고 우리 시험에서는 이걸 안 외워도 되지만 정보처리 기사, 뭐 정보처리 기능사 이런 시험에서는 외워야 돼요. 이제 8진수 갖고도 기억해야 되고 뭐 16진수도 기억해야 되고 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시험 못 봐요. 그런 걸 물어보니까 진법 계산 같은 거. 예.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내용이 뭐 하프워드다. 그럼 4바이트면 어떻게 해? 4바이트면 32승이죠? 32승이면 42억 얼마가 나와요. 42억 얼마. 그러니까 하프워드는 65,536인데 그거에 더블이잖아요. 4바이트면. 근데 그게 65,000에 더블이 아니라 65,000에 합창 가는 거죠. 42억으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프워드를 풀워드를 처리하는 컴퓨터하고 하프워드를 처리하는 컴퓨터의 처리 능력은 하늘과 땅 차이죠. 근데 거기다 더블워드를 처리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64비트인가요? 88이 64? 예. 우리 강의실 컴퓨터가 64비트 컴퓨터예요. 이게 64비트 컴퓨터인데 윈도우가 4바이트로 돌아요. 32비트로 돌아요. 현재 여기. 저 건너편 강의실은 64비트 윈도우가 돌고요. 64비트 윈도우하고 32비트 윈도우하고 달라요. 64비트 윈도우가 훨씬 더 빨리 돌죠. 많은 양을 처리할 수 있는 거니까. 뭐 그런 게 있다더라 하는 거. 그래서 1번 문제 보니까 비트, 바이트, 워드, 비트, 바이트, 워드, 그 다음에 아이템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필드라 그랬죠? 그 다음에 레코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두 번째가 답이 되겠네. 예. 그렇게 물어보더라. 그러니까 어떤 단위들을 시험에 물어봐요. 단위들을.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코드죠. 코드. 자, 여기 잠깐 보시면 아까 제가 슈퍼컴퓨터에서 A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라고 표현했잖아요. 숫자 1은 이겁니다 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코드예요. 이게 이거는 8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코드 같아요? EBCDIC 코드죠. EBCDIC 코드. 처음에는 BCD 코드로 만들었어요. BCD 코드. BCD 코드는 뭐냐면 이진수, 10진수를 서로 왔다리 갔다리 하게끔 만든 거예요. 근데 BCD 코드를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6비트로 만들었어요. 6비트면 2의 6승이니까 가지수가 지금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정도 가지수고요. 자, 그러면 영문자가 대문자, 소문자로 되어 있는데 대소문자 합치면 52죠. 26이니까 숫자가 10개니까 62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괄호 열고 괄호 닫고 뭐 따옴표, 쉼표, 점 그럼 64 넘잖아요. 그러니까는 방법이 뭐냐? 야, 소문자는 쓰지마 이런 거예요. 소문자만 안 쓰면 다 표현이 가능한 거죠. 근데 소문자 안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소문자를 안 써도 되면 좋은데 소문자를 쓸 수밖에 없으니까는 그렇다면은 비트 수를 늘려야 되지 않겠냐. 6비트 갖고는 불편하다. 그럼 7비트를 쓸까? 이랬는데 야, 그러지 말고 괜히 7비트 썼다가 또 부족하면 뭐라 그럴 것 같으니까 아예 늘리자. 그래서 8비트로 왕창 늘렸어요. 8비트는 2의 8승이니까 256개 가지수를 표현하는데 대문자, 소문자, 특수기 할 것 없이 다 집어넣어도 반이 남아요. 솔직히 여유있게 만든 거예요. 여유있게. 그렇게 해서 슈퍼컴퓨터나 일반 대형 컴퓨터 메인프레임들은 다 EBCDIC라는 코드로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통신이 생겼어요. PC통신이. 이제 통신을 하려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통신은 전화선을 타고 가잖아요. 전화선을 타고 가는데 전화선이 사용료를 내잖아요. 우리 전화 한 통 하는데 얼마예요? 기본 요금 뭐 3분의 얼마 이런 거 있잖아요. 3분의 얼마. 집전화 같은 경우에 핸드폰은 초당 얼마지만 집전화는 3분 한 통화에 얼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90년대 같은 경우에는 3분에 50원이었어요. 전화를 걸려 띠리릭 해갖고 뭐 10초를 걸던 2분을 걸던 3분 한 통화에 50원이에요. 그러면 데이터를 보내야 되는데 EBCDIC 코드로 보내면 만약에 100이라는 크기를 보내야 돼. 100이라는 크기를 보내야 되는데 100이라는 크기를 보내는데 100분이 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전화요금을 그만큼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EBCDIC 코드가 일부러 확장해서 만들었잖아요. 여유있게 만든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절반은 남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야, 그러지 말고 하나 빼. 7비트로 만들어. 슈퍼컴퓨터에서 EBCDIC 코드를 여기 아스키 코드로, 아스키 7비트 코드로 변환을 시켜요. 변환하는 거 순간적으로 하겠지. 성능이 좋으니까. 샥 변환해가지고 쫙 보내는 거야. 그럼 절반만 가는 거잖아. 아스키 코드는 7비트고 EBCDIC 코드는 8비트니까 8비트짜리 데이터를 7비트로 줄여서 보내면 하나가 주는 게 아니라 절반이 주는 거예요.
왜냐면 128에서 256으로 늘어난 거니까 7비트로 줄이면 절반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럼 100이라는 크기를 보내는 게 아니라 50이라는 크기로 가도 가는 거죠. 그러면 그 아스키 코드를 저쪽 슈퍼컴퓨터가 받아서 다시 EBCDIC 코드로 바꿀 거 아닙니까? 이건 통신용 코드니까,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EBCDIC 코드를 뭐로? 이거로 변환을 시키고 이거를 통신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거를 통신으로. 그러면 저쪽에서는 뭐예요? 이거를 수신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시 뭐 해야 돼요? 변환해서 쓸 거 아닙니까? EBCDIC로 뭐야? EBCDIC로 변환해서 쓰면 될 거 아니냐 이거지. 근데 문제는 이 통신이 요금이 많이 나가니까 변환해서 가자 이거지. 변환해서. 그래서 아스키라는 코드가 생긴 거예요. 통신 때문에. 이제 그러다가 뭐가 등장을 해요? PC가 등장하죠. 그럼 이제 PC를 만들 때 PC 윈도우를 만들어요. 윈도우 전에 도스라는 거 있었지 않습니까? 운영체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PC 운영체제를 EBCDIC로 EBCDIC로 만들 거냐 했더니 EBCDIC로 만들면 기존에 만들어진 코드가 있었으니까 그걸 쓰면 되는데 문제가 이거예요. 그럼 얘도 어차피 PC도 통신을 해야 될 텐데 얘도 아스키로 변환시켜서 보내고 다시 그걸 다시 변환시켜서 수신해야 되고 하는데 PC는 느리잖아요. 슈퍼컴퓨터는 엄청나게 성능이 좋지만 PC는 느리니까 변환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얘는 잘못됐으니까 뭐로? 이거로 만들자. 이거로 만들어서 보내면 이건 잘못됐다는 거죠. 이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스키 코드로 운영체제를 만들어서 쓰자 이거야. 도스를. 그러면 통신을 할 때는 그냥 아스키 코드 자체니까 휙 보내고 휙 받아서 그냥 자체적으로 쓰면 될 거 아니냐 그지. 변환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변환할 필요가. 그래서 PC가 아스키 코드로 만들어진 거예요. 도스라는 거. 어디까지? 윈도우 98까지. 근데 슈퍼컴퓨터하고 PC하고는 서로 대화를 안 하죠. 제가 이거 갖고 대화를 합니까? 제가 여기 있는 뭐 저기 통계청에 있는 슈퍼컴퓨터에 접속을 해갖고 이러쿵 저러쿵 제가 해요? 안 하죠. 근데 할 수도 있겠지. 할 수도 있겠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걔랑 나랑 안 맞잖아 코드가. 코드를 맞춰줄 거예요. 누가? 걔가 해주겠지. 걔가 힘이 좋으니까. 이제 그거는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고. 자, BCD는 6비트, 아스키는 7비트, EBCDIC는 8비트. 그 다음에 가지수는 2의 6승이니까 64, 2의 7승 128, 2의 8승 256. 그리고 전 비트라는 말이 나오고 디지트 비트라는 말이 나와요. 전 비트, 디지트 비트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은 BCD 얘는 6개고요. 자, 이제 코드 전체, 그 다음에 전, 그 다음에 디지트 영역이 나오는데 얘는 BCD 코드는 6비트고요. 전체는 존은 2개고 디지트는 4개고. 그 다음에 아스키는 7비트인데 3개, 4개. 그 다음에 EBCDIC는 전체가 8개인데 4개, 4개. 그러니까 디지트는 다 4개예요. 디지트 비트는 디지트가 이거예요. 요거. 얘를 디지트라 그래요. 존 영역, 존. 이건 존 영역이고 얘는 디지트 영역인데, 그러니까는 과거에는 얘가 어떻게 표현됐었냐면 00 얘가 000001 이랬었어요. 그러니까는 EBCDIC에서는 이렇게 표현했고 BCD에서는 이렇게 표현한 거지.
얘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01에 0001 이렇게 빼고 얘는 10에 0001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 BCD는 이렇고 그냥 BCD는 2개, 4개 얘는 4개, 4개 이렇게 된 거예요. 4개, 4개. 자, 요거 책에 있는 거를 제가 이제 정리해 놓은 겁니다. 시험에 냈다니까 뭐 우리도 한번 뜯어본 거예요. BCD는 6개다 이거죠. 6개니까 2의 6승 64고 7비트니까는 2의 7승 128이고 8비트니까 2의 8승 256이고 그리고 조는 2가지, 4개, 3가지, 4가지 2개, 3개, 4개로 돼 있고 여기는 4개, 4개, 4개로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다더라. 자, 이렇게 해서 통신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통신을 샥 해서 갔어. 문제는 내가 0000 정정 1111 0001 이게 숫자 1이라 그랬잖아요. 숫자 1이라 그랬는데 얘를 휙 보냈더니 제가 이거를 1111 0001로 받으면 좋은데 이렇게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못 받고 이렇게 받았어. 그럼 졸지에 3이 됐거든. 이건 3이야 3. 이건 3이라고. 잘못 송진된 거죠? 그러니까 송신이 잘못된 거지. 잘못되었다 이거. 그럼 송신이 잘못된 거지 수신이 잘못된 건지. 근데 수신이 아니라 송신이야. 왜? 전화선이 문제야. 전화선. 혼선도 생기고 잡음도 생기다 보니까 잘못 간 거야. 그러면 내가 이만큼 숫자를 보내야 되는데 1억을 보내야 되는데 3억이 간 거잖아요. 숫자가. 실제 데이터는 1억만 갔을 거 아니야. 은행에서는. 그럼 싸움 나겠지. 야, 상금 3억 갔다? 저쪽에는 그렇게 올 거 아니야. 얘가 3억 보냈나봐. 근데 통장에는 1억만 왔으니 싸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낸 놈이 잘못 보낸 거야? 받은 놈이 잘못 받은 거야? 전화선이 잘못됐다. 전화선. 그래서 에러가 잘못 들어왔는지를 확인해 보자 이거죠. 에러가 잘못 들어왔는지. 에러가 생겼는지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자, 1111 0001이라는 데이터 옆에 뭐를 하나 보내는데 앞에 붙여도 되고 뒤에 붙여도 상관없어요. 약속하면 되니까. 예. 거기다가 짝수 페리티라는 거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1의 개수가 짝수개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현재 1의 개수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5개죠? 5개니까 하나를 더 붙여야 1의 개수가 짝수가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이거를 저쪽으로 갔을 때 이렇게 갔다는 거잖아. 여기가 잘못 간 거잖아. 이 부분이 잘못 간 거잖아요. 이 부분이. 그러면 1의 개수가 홀수개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잘못 온 거지. 오류가 발생했다 이거야. 여기는 1의 개수를 분명히 짝수개를 맞춰서 보냈는데 저쪽에 통신을 타고 가다 보니까 오류가 생겨서 1의 개수가 홀수개가 돼서 간 거니까 이 데이터가 잘못 왔다 이거야. 그러니까 잘못 왔으니까 다시 보내라 하고 되돌릴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짝수 페리티는 그런 거고요. 홀수 페리티는 1의 개수가 홀수개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건 약속하면 돼요. 나 짝수 페리티를 보낸다 하고 보내면 돼요. 홀수 페리티를 보낸다 하고 보내면 갑니다. 그렇게. 그러면 통신이 알아서 1의 개수가 붙어요. 거기에 1이 0이 될지 1이 될지. 그럼 만약에 홀수 페리티는 어떻게 한다고요? 1의 개수가 홀수개가 되도록 하는 거니까 1111 0001이라고 하는 숫자 1을 보내야 되는데 1의 개수가 홀수잖아요. 그러니까 0을 붙여야지. 0. 1의 개수가 어차피 지금 홀수가잖아요. 5개니까 여기다 0을 만들어야 홀수가 될 거 아니냐 이거지. 근데 얘가 어떻게 갔다고? 이렇게 간 거잖아. 이 부분이 잘못 간 거잖아요. 이 부분이. 이건 페리티니까. 그러니까 1의 개수가 짝수가 왔네. 잘못 왔잖아. 우리 홀수개가 되게끔 약속했는데 그럼 얘를 다시 반송을 하는 거지. 야, 이거 잘못 왔어 라고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일의 개수가 짝수가 되도록 하든 홀수가 되도록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통신을 타고 가는 중에 또 잘못 갈 수도 있잖아. 야, 이거 잘못 왔어 하고 보냈는데 반품을 요청했는데 반품하다가 잘못해서 오류가 날 수도 있잖아. 그 또 걔네들이 또 보내면 오다가 또 오류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불편하더라. 그러지 말고 이번에는 검출을 했으면, 야, 얘가 에러가 났어? 그럼 네가 고쳐봐. 네가 고쳐봐 이거야. 네가 고쳐봐. 그래서 만든 게 해밍코드. 해밍코드는 뭐 하는 거다? 에러가 났는지 안 났는지를 확인이 가능하고 그걸 원래 데이터로 바꿀 수가 있는 거야. 교정이 가능하더라 이거죠. 요 두 가지까지가 시험에 잘 나와요. 밑엔 잘 안 나옵니다. 자,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페리티는 8개 비트에 한 개의 페리티가 붙어요. 8개의 페리티가 붙어요. 근데 아까 여기 보면 해밍이잖아. 해밍 코드는 8개 데이터, 8개 비트에 6개의 페리티가 붙어요. 8개를 보내면 6개를 더 붙여서 보내는 거야. 그 6개가 이 데이터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해서 검사가 이상이 있었으면 원래 데이터로 돌려놓게끔 하는 기능이 부과가 된 건데 너무 많이 가죠? 8개, 6개가 가면 거의 뭐 자기 몸뚱아리 하나 더 가는 거잖아요. 그것도 좀 불편한 거지. 이제 그러던 사이에 통신선이 구리선으로 된 게 아니라 이제는 광통신으로 가잖아. 빛을 통해서 가지 않습니까? 빛을 통해서 가니까 오류가 없더라 이거야. 지금은 통신을 할 때 페리티도 안 하고 해밍도 안 해요. 지금도 통신합니다. 인터넷 말고 PC 통신을 해요. 그러니까 인터넷도 할 때도 통신이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여기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고 전자우편을 보내면은 그 전자우편 데이터 안에 페리티가 붙어서 갔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해밍이 붙어서 간 거지. 해밍이. 그런데 이제는 안 한다 이거지. 안 한다 이거. 왜? 오류가 없으니까. 통신선로에 오류가 없으니까 안 해도 되지 이제는. 예전에 그랬다고. 예전엔 그랬다고. 예전에 그런 거고 지금은 안 쓰니까는 얘도 시험엔 잘 안 나올 수밖에 없죠. 뭐 여러분들 지금 아스키 코드 안 쓰는데 윈도우 98까지는 아스키 코드를 썼지만 윈도우 98 이후에 나온 윈도우 XP서부터는 아스키 코드를 탑재를 안 했어요. 이것도 시험에 의미가 없지. 역사 속의 이야기잖아. 전설따라 삼천리 얘기인데 그래도 10년 전에 썼었으니까 뭐 좀 기억해도 싶사하는 거죠. 2014년 3회 2015년에 아직 안 몰라요. 2015년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분석을 안 해봤으니까. 예. 자, 코드가 또 나왔네요. 코드. 한글 코드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은 제가 메모장에다 이렇게 우리말로 쓰지 않습니까? 근데 PC라는 것이 그 스티브 잡스가 1979년에 그 사과농장 지하 저장 창고에 조그만 방을 만들어서 외삼촌 되시는 분이 거기다가 이제 네 여기서 먹고 살아라. 그래서 그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거기에서 뭐를 만들어요. 기판을 가지고. 그래서 PC가 처음에 등장해서 그 이름을 애플이라고 지은 거예요. 사과농장 저장 창고에서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창업을 해서 회사 이름도 애플이라고 졌고요. 애플 컴퓨터로 졌다가 이제 회사 이름이 바뀌었죠. 애플로. 왜냐면 아이폰도 만들었으니까 컴퓨터만 판매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애플로 바꿨고. 근데 그 지금 사과 저장 창고는 과수원이 있던 자리는 다 사라졌고요. 거기에 실리콘밸리가 들어섰고, 미국의 그 유명하다는 실리콘밸리가 들어섰고, 예, 그 자리에, 그 사과 저장 창고 그 자리에 애플 본사가 들어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는 자기가 거기서 숨을 쉬고 살았던 공간이었죠.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 입장에서. 예. 그러니까는 그리고 나서 80년대 90년대 들어와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펜티움, 예전에 486, 386, 286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PC가
스티브 잡스가 만들었던 8비트 컴퓨터가 아니라 16비트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드디어 이제 MS-DOS라고 하는 운영체제가 사용이 되면서 사용자가 거기다 명령을 걸고 프로그램도 작성하고 하다 보는데, 문제가 뭐냐? 우리말 입력이 안 돼요. 컴퓨터는 미국 거잖아. 프로그램도 미국 거고. 그러니까 영문만 되는 거야, 영문만. 우리말을 입력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말을 입력할 수 있게끔 뭐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영어로만 입력. 그러니까 예전에는 name, 뭐 어드레스 이런 식으로 해서 영어로 입력한 거야. 근데 지금은 이름 해갖고 우리말로 입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뀐 게 뭐냐면 코드를 만들자. 우리말 코드를 만들자. 그래서 청계천 세운상가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세운 코드라는 걸 만들어요. 세운 코드. 우리말을 코드를 만들어요. 프로그램을 자기네들이 개발을 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탑재하니까 키보드로 우리말 입력이 되더라 이거지. 그때 만든 게 조합형 코드예요. 조합형 코드. 조합형이라는 거는 글자 초성, 중성, 종성을 섞으면 글자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조합형을 이용해서 쓰는 글자 중에는 실제로 사전에 없고 우리말에 없는 글자가 있어요. 자, 이거 보세요. 이런 글자는 우리 사전에 있죠. 쥐가 뭐를 갉아먹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이거 날 같다, 꼬꼬대 가는 닭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물이 맑다 할 때 리을 기억 있잖아요. 그런 거. 이런 건 있나 보세요. 라의 리을 기억은. 이런 글자는 없죠? 이런 글자는 우리말에 없어요. 또 이런 글자도 없어요. 똠이라는 글자도 사전에 없어요. 근데 이걸 입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입력을 했었어요. 뭐로? 조합형이니까 마음대로 만들어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국가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KS 마크를 안 찍어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놓고 자기들이 KS 마크를 만들어서 하는, 국가에서 만든 코드를 발표했는데 완성형을 만든 거야. 완성형. 없는 글자는 쓰지 마라. 있는 것만 써라. 있는 것만 써라. 그게 이제 완성형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반발을 하죠. 뭔 소리냐? 국어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런 것도 써야 되는데 왜 못 쓰게 하느냐? 그러니까 없는 건 쓰지 마라. 아니다, 없어도 써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사투리는 완성형이에요, 조합형. 사투리는 의무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완성형, 조합형하고 상관없죠. 그러니까 표기법이 뭐냐 이거지. 표기법이. 예를 들어서 홍이라는 글자는 있잖아요. 홍이라는 글자는 완성형도 되고 조합형도 되는데, 아까 락 이런 거, 이거는 조합형에서는 가능하지만 완성형에서는 없는 글자니까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라에다가 리을을 쓰고 기억을 딱 치는 순간 기억이 옆으로 밀려나가. 없는 글자니까. 그러니까 이제 반발을 한 거죠. 조합형을 만들어 쓰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는 그러지 말고 다 쓰면 안 됩니까? 라고 해서 국가가 확장 완성형이라는 걸 만들어요. 확장 완성형. 그래서 그때는 KS5601 코드, 5601 코드가 조합형이고 뭐고 완성형 무슨 코드고 이렇게 불렀었는데, 다시 정비를 해가지고 그냥 KSX1001이라고 붙이고 조합형 완성형이라고 부르자라고 한 건데, 지금은 이 조합형도 완성형도 아니에요. 그냥 확장 완성형이라 그래서 다 쓰는 거예요. 확장 완성형이라 다 쓰는 거고, 그 다음에 2000년에 국제적으로 알파벳을 통일시키자라고 하는 컨소시엄이 일어가지고 국제 코드를 만들어요. 유니코드라는 걸 만드는데, 이런 거죠. 제가 저기 일본 사람이 무슨 문서를 보내왔어. 그러면 제가 엑셀로 일본 파일을 열면 엑셀 파일이니까 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안에는 일본 말로 입력한 게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윈도우 98 이전에는 안 보였어요. 윈도우 98까지는 안 보여. 우리 일본어가 깨져 나오는 거야. 영어는 나오는데 일본어는 깨지고 중국어도 깨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어 변환 프로그램을 별도로 설치를 하면 일본말이 보여. 불편하더라 이거야. 전 세계 모든 언어들이 다 그러더라 이거지. 그래서 그러지 말고 일본 사람이 일본말로 입력을 해서 러시아로 보내면 러시아 컴퓨터도 일본말이 보여야 되고 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그거를 만든 게 유니코드. 윈도우 XP 소프트는 유니코드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는 프로그램도 유니코드로 작성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유니코드가 1005-1이고 조합형이 뭐 1001이고 이게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고, 영문자를 입력할 때, 영문자나 숫자를 입력할 때는 1바이트로 입력을 하고, 조합형이나 완성형은 한글이나 한자를 입력할 때는 2바이트가 사용되는 거예요. 한글이나 한자를 사용할 때 2바이트로. 자, 여기 자세히 보시면 자, 어떻게 됐어요? 두 개씩 차이가 나죠? 숫자 두 자리에 우리말 한 자리 들어가잖아요. 요것이 1바이트고 요것이 2바이트다라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은 원고지 하나 칸칸이 우리말 쓰는 자리잖아요. 거기다가 알파벳 쓸 때는, 숫자를 쓸 때는 두 개씩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를 우리는 2바이트, 반은 1바이트. 그런데 유니코드는 뭐다? 다 숫자나 글자나 알파벳이나 뭐 중국어나 우리말이나 일본어나 다 2바이트로 사용한다. 2바이트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시험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24페이지 하단에 보면 2번 문제. KS 완성형에서 영어를 표현한다. 영문. 1바이트죠? 조합형이든 완성형이든 영문은 숫자는 1바이트예요. 그 다음에 한글 한자는 뭐예요? 2바이트죠. 근데 유니코드에서는 다 2바이트라 그랬죠. 다 2바이트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틀린 거는 1번이죠. 그렇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 코드 이름도 물어봤어. 조합형 코드는 코드 이름이 뭡니까? 뭐 이런 거. 그 우리 몰라도 되잖아. 예. 그렇게 바뀌었다라는 것만 기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게. 태어나서 이런 거 나올 줄 꿈에도 생각을 못 했잖아. 그냥 키보드를 쓰면 답이 나왔는데, 글자를 쓰고 검색을 했는데, 그게 조합형인지 완성형인지 유니코드인지 별걸 따지고, 어쩌고 저쩌고, 컴퓨터 일반에 관한 시험 문제라고 20개를 낸다 그러니, 어떻게 알아야 뭐 합격을 하든 말든 하지. 중앙처리장치. 사람의 두뇌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중앙처리장치는요, 사실은 중앙연산처리장치라 그래요. 중앙연산처리장치. 처리만 하는 건 아니고, 연산도 해요. 근데 CPU가 센트럴 프로세싱 유닛이니까 중앙 프로세싱 유닛이지 뭐. 중앙처리장치라고 부른 거고, 중앙처리장치 안에는 요게 좀 틀렸는데, 제어장치, 연산장치, 주기억이 아니라 그냥 기억장치. 기억장치라고 부르기엔 좀 민망한데, 기억공간. 레지스터라고 하는 게 기억공간이에요. 임시기억장소를 레지스터라고 하는데, 이 레지스터가 여기서 표현한 주기억장치라고 표현한 것 같은데, 주기억은 아니고 제어, 연산, 레지스터로 구성된다. 이게 정답이지. 제어, 연산, 레지스터. 자, 여러분한테 질문할게요. 암산합시다. 6 더하기 2 빼기 3 얼마? 5. 그러면 6에다 2를 더하죠. 연산장치가 더했잖아. 우리 머리에서. 그래놓고 어떻게 해요? 그 결과 8을 어딘가에 기억을 시켜놔. 그리고 거기다가 3을 빼죠. 그래서 5가 나왔단 말이야. 우리 머릿속에도 연산이 이루어졌고요. 레지스터에 의해서 결과를 잠깐 기억을 했어요. 그리고 그걸 기억을 시켜라, 빼라, 더해라 라고 지시를 하는 애가 제어장치란 말이야. 우리 머리에서 직접 명령을 내린 게 제어장치야. 그 제어장치 지시에 의해서 5와 3을 더하고 뭐 6과 2를 더하고 뭐를 빼고 했단 말이야. 그렇죠. 이렇게. 사람도 이렇게 해요. 사람도 이렇게 하고 기계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사람 구조하고 똑같이. 그 레지스터를 기억 공간이라고 부르는데, 레지스터는 플립플롭으로 만들 수도 있고 렛지로 만들 수도 있고 그래요. 시험에는 안 나와요.
플립플롭으로 만들던 렛치로 만들던 우리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정보처리 기능사 시험에는 나오는데 RS 플립플롭, 뭐 JK 플립플롭 이런 걸 물어봐요.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근데 우리 커말 자격증에는 안 나온다. 커말 1급에도 안 나와 이런 거. 자, 레지스터는 CPU 내에 있는 기억 공간이죠. 그러니까 기억 장치 중에서는 가장 빨라요. 기억 장치가 종류가 뭐 있어요? 주기억 장치, 보조 기억 장치 뭐 이런 거 나누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보조 기억 장치 중에는 US 메모리도 있고 디스켓도 있고 CD도 있고 하드도 있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주기억 장치, 보조 기억 장치 다 합쳐놔도 레지스터가 제일 빨라. 머릿속 움직이는 거니까. 근데 우리 레지스터는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어요. 우리 레지스터는. 그런데 사람 머리에는 주기억 장치도 들어있어요. 사람에는 손에 좀 큰 뇌 작은 뇌가 있다며요. 그 손의 역할이 뭐야? 여기서 말하는 중앙처리 장치 역할을 하는 게 손해고 대뇌가 주기억 장치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뇌에 이게 들어가야지. 이게 이렇게 들어가야지. 이 학습한 내용이 이게 들어가 있어야. 이건 보조기억 장치잖아. 우리가 지금 갖고 다니는 요약집은 보조기억 장치잖아요. 이거 시험장에 못 갖고 들어가야지. 가지고 들어가더라도 시험 시작합니다. 시원호생은 빼놔야 된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승부를 거는 거는 뭐야? 오로지 주기억 장치가만 갖고 하는 거예요. 주기억 장치. 근데 주기억 장치에 보조기억 장치에 들어있던 데이터가 주기억 장치에 들어와 있어야 되죠. 그래야 시험을 잘 보는 거 아닙니까? 주기억 장치는 텅텅 비워놓고 가면 안 되지.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주기억 장치가 사라져요. 사람이 죽으면 컴퓨터도 시스템 종료를 하면 주기억 장치가 내용이 사라진다고. 그 다시 전원을 켜면 이제 윈도우나 이런 게 주기억 장치로 들어오는데 주기억 장치를 잘 활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주기억 장치가 성능이 안 좋아.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면 여기 우리 20대 젊은 청년들도 있고 10대도 있고 한데 10대 20대 때는 주기억 장치가 잘 움직여. 근데 40대가 넘어가면 주기억 장치가 삐그덕 거려요. 특히 60대 70대 90대 가면 뭐예요? 방금 전에 한 말도 못 알아들어. 그렇잖아요. 그게 주기억 장치가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많이 등록해놔야 좋은 거예요. 공부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앙처리 장치 성능을 한번 물어봐야지. CPU. 야, 네 CPU가 좋아, 나빠? 이런 얘기지. 이쪽 강의실 컴퓨터하고 저쪽 강의실 컴퓨터하고 비교를 한단 말이야. 프로그램 말고 CPU만 갖고 따지면 얘가 좋아요. 자동차로 표현하면 저쪽에 있는 거는 그랜저급, 여기 있는 거는 벤츠 한 500급, 여기 있는 컴퓨터는 좋은 거예요. 이거 굉장히 좋은 컴퓨터입니다. 예, 같은 삼성 건데 여기가 훨씬 좋아요. 여기 그래픽 수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좋은 컴퓨터를 갖다 놓은 것 같아요. 저기는 그래픽 수업을 안 하죠. 예. 그럼 그거를 제가 아니까는 저기는 벤츠급이다, 여기는 뭐다 이렇게 표현한 거는 이걸 보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하는 거지. 니네 집이 좋아, 우리 집이 좋아, 그럼 뭐라 그래요? 강남 집이 더 좋다 그러겠지 뭐. 자, 몇 평이냐 따져봐야죠. 야, 니네 집 보일러 나와? 뜨거운 물 나와? 이런 거 하잖아. 오죽하면 정수기에다 그런 거 있었잖아. 정수기. 니네 집 얼음 나와? 이런 거 묻잖아. 우리 집은 하고 비교하지 않습니까? 그게 정수기의 성능을 나타내는 단위란 말이에요. 네. 우리가 이제 보통 프로그램을 배운다, 컴퓨터 학원에 가서 뭐를 배운다 그러면 많죠. 요리학원에서 요리를 배운다 그러면 뭐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 김밥 마는 걸 배울 수도 있고, 배추김치를 담는 거를 배울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굉장히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것도 배울 수 있겠지만, 컴퓨터 학원에서 배운다라고 하면 배우는 과정이 한도 끝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앱 개발하는 걸 배우느냐, 아니면은 뭐 엑셀 파워포인트 이걸 전문적으로 배우느냐, 아니면 뭐 사물 인터넷을 배우느냐, 3D 프린팅을 하는 걸 배우느냐, 과정이 다른데 500만원 하는
그 과정이 500만 원이다라고 하면 뭐야? 대학 과정을 가리키는 거야? 왜 500만 원씩 받아? 예술 그래픽을 하는지 사무적인 걸 배우는 거는 아닐 거고요. 아마도 그래픽 전문가 과정을 해가지고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래야 그래픽 배우든지 아니면 프로그래밍 과정으로 배우는 거겠지. 근데 제가 알기로도 그 앱 개발하는 거는 뭐 한 250만 원, 300만 원까지는 들어봤는데 500만 원씩 가는 것도 못 봤고요. 근데 보통 그래요. 보통 정가는 500만 원인데 뭐 할인해서 얼마를 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는 하죠. 그럼 본래 할인된 그 가격이 본래 가격이에요. 어느 바보가 500만 원짜리를 200만 원에 가리키겠습니까? 500만 원 해니까 안 오니까 200만 원 해, 그 200만 원에도 안 와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다 거짓말이고 제대로 된 건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노동부 과정도 있어요. 여기 무료 과정 강좌도 있거든요. 우리 센터에서도 그래픽 과정 같은 게 있어요. 편집 디자인 과정이 280만 원이에요. 정규 과정으로 수업을 들으려면 280만 원을 내고 듣는 거예요. 그런데 각서를 써요. 이 과정을 듣고 취업을 나갈 거를 각서를 써요. 그 취업을 나갈 용도로 하겠다 그러면 취업을 나가서 몇 개월은 있겠다 이거지. 오늘 취업하고 땡 이러면 안 되지. 그럼 무료로 가르치겠다 이거야. 그런데 중간에 결석이 많아서 수료를 못하면 뱉어내라 이거야. 뱉어내라 이거지. 그냥 죽기 살기로 공부를 해야 되죠. 취업을 나가야죠. 근데 인정받으면 멋있는 디자이너가 돼서 출판 업무 쪽에서 빚을 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강좌를 만든단 말이에요. 국가에서도. 우리도 280만원 강좌가 있어요. 밖에 나가면 280만원인데 우리 센터 오면 되지. 공짜로 가르치잖아. 취업도 시켜주겠다는데. 알아서 취업하라는 것도 아니고 취업을 시켜주겠다는데. 근데 보면은 취업하기 싫어. 그냥 공짜로 배우면 안 돼요. 이런 사람이 있어. 그거는 나쁘지. 그렇지 않습니까? 배우기만 공짜로 배우면 뭐 할 거냐. 뭐 안 되잖아. 많아요. 그런 사람. 미운 사람 많아. 우리는 뭐예요? 자격증을 따겠다고 온 거잖아. 근데 안 따는 사람이 있어. 선생님 저는요 자격증 공부 자격증 안 딸 거고요. 그럼 오지 마세요 그래야 되는데 없으니까 그냥 받아들인 거지. 이게 많아 봐. 여기 사람이 막 버글버글 해봐. 자격증 안 딸 사람 나가서 일해야 되잖아. 여기 자격증 따겠다고 온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다 자격증 취득하겠다고 오셨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어려워. 다음에 해야지. 다음에 못해요. 절대로 못해요. 지금 하셔야 돼. 지금 하시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다시 넘어갑니다. 본 수업으로. 자, 중앙처리 장치가 얼마큼 성능이 좋은지 나타내는 단위가 있는데 밉스. 이거는 초당 몇백만 개의 계산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밀리언 인스트럭션 퍼 세컨드라 그래서 초당 몇백만 번을 계산하느냐. 근데 플롭스는 초당 부동소수점 연산 방법이라 그랬잖아요. 부동소수점 연산은 아까 제가 요게 해놨잖아요. 이게 아주 복잡한 수를 계산하는 거. 50 더하기 30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숫자를 우리는 플로팅 포인트라고 한다. 플로팅 포인트라고 한다. 그 초당 얼마나 빨리 계산하느냐, 많이 계산하느냐. 그 다음에 근데 우리 PC는 이거를 공개를 안 해요. 이 두 가지를. PC는 이 두 가지를 공개를 안 합니다. 슈퍼컴퓨터는 이걸 공개해요. 특히 뭘 공개하냐? 이 플롭스를 공개해요. 플롭스. 니네 슈퍼컴퓨터가 좋아? 우리 슈퍼컴퓨터가 좋아? 어느 게 성능이 좋아? 그러면 플롭스를 갖고 계산하는 거예요. 니네 플롭스 숫자가 얼마나 나오니? 그럼 우리가 맞네? 그럼 우리가 좋은 거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PC는 대부분 이거로 해요. 클럭 스피드. 1초당 전기적 신호가 얼마나 많이 움직이느냐. 초당. 잠깐만요. 우리 강의실 컴퓨터를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어디 있느냐. 3.2GHz라고 되어 있네요. 3.2GHz. 그러니까 초당 32억 번 움직여요. 전기적 신호가. 그러니까 5 더하기 3 해라 그러면 5 더하기 3 하면 한 번만에 계산하는 게 아니라
5라는 데이터, 3이라는 데이터를 더한다는 명령에 의해서 막 신호가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근데 초당 32억 번 움직인대. 많이 움직이죠? 그 컴퓨터가 좋은 거예요. 이게 성능이 좋은 거는요, 4.5GHz까지 있더라고요. 4.5GHz까지. 이걸 가지고 우리가 보통 보는 거예요. PC는 요거로만 보통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밑에 보면 뭐 FSB라는 것도 있는데, 클럭 스피드, 캐시 메모리, 워드 크기. 아까 그랬잖아요. 이건 32비트 컴퓨터다. 64비트 컴퓨터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하고, FSB라 그래서 시스템 내에 버스가 있어요. 버스. 버스가 뭘까요? 버스는 교통수단의 버스잖아요. 그 버스. 예. 실어 나르는 거. 데이터든 뭐든 실어 나르는 걸 버스라 그래요. 그 화물 버스든 고속 버스든 뭐 무슨 버스든 간에 관광 버스든 버스라는 말은 실어 나르는 거. 예, 그걸 버스라 그래요. 근데 이 버스에는 내부 버스가 있고 외부 버스가 있고 그 다음에 확장 버스가 있고 그래요. 그리고 버스 안에는 뭐가 실리느냐 하잖아. 뭐가 실리느냐. 그러니까 버스는 통로예요. 통로. 우리 사람이 다니는 통로 있잖아. 도로같이 통로 있죠. 거기에다가 짐을 싣고 가는 거야. 도로가 움직이니까. 근데 이제 데이터가 움직이기도. 데이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데이터 버스도 있고, 그 다음에 컨트롤 버스도 있고.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지? 버스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뒤에 가면 또 있겠다. 그러니까 데이터도 움직여야 되고, 또 제어도 움직여야죠. 제어. 5 더하기 3이 얼마냐 그러면 5라는 데이터하고 3이라는 데이터가 실려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더한다는 명령도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버스들이 데이터가 실려가지고 가는데, 내부 버스는 뭐냐면 CPU 내에서 움직이는 거. CPU 내에서 움직이는 걸 내부 버스라고 하고, 외부 버스는 뭐냐면 뭐 CPU와 메모리, CPU와 메모리 사이에 움직이는 거, 이런 거. 예. 그 외부랑 움직이는 거죠. 외부. CPU와 외부랑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확장 버스는 뭐냐면 외부의 것들끼리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CPU와 외부랑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CPU 내에서 움직이는 내부 버스고, CPU와 외부에 있는 거하고 움직이는 거를 외부 버스라고 하고, 확장 버스는 뭐냐면 외부에 있는 것들끼리 움직이는 거. 즉 USB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하드 디스크로 복사해서 붙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외부에 있는 것끼리 움직이는 거잖아. 그럼 확장 버스를 통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뒤에 가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제어 장치. 거기 문제가 있네요. 중앙처리 장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뭐 산술, 입력, 뭐 논리연산, 제어 장치라고 했는데 뭐가 되겠죠? 입력 장치죠. 입력 장치. 중앙처리 장치의 성능을 나타내는 단위가 아닌 것을 했는데 RPM은 라운드 퍼 미니트, 1분에 몇 바퀴 도느냐 이거예요. 자동차도 공회전하지 않습니까? 회전하잖아요. 자동차에 보면 뭐 2000rpm, 3000rpm 이렇게 나오죠? 근데 우리 하드 디스크가 안에 모터가 들어서 움직여요. 회전을 해요. 뺑뺑이 도는데, 우리 강의실 컴퓨터나 여러분 댁에 있는 컴퓨터들의 하드 디스크는 대부분이 분당 7200바퀴 돌아요. 7200바퀴면 많이 도는 거죠? 7200바퀴? 상상이 안 되죠? 굉장히 빨리 돕니다. 그 안에 데이터를 불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RPM 숫자가 크면 어떨까요? 15000 그러면 어떨까요? 2배는 빨라지죠? 당연히 2배 빨라지겠죠. 5200 그러면 어떻게 돼요? 5400 그러면 좀 더딘 거죠. 그렇죠? 더딘 거죠. 과거에는 RPM 숫자가 낮았다가
가면 갈수록 계속 커지는데 RPM 숫자가 계속 커지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진동이 생겨요. 흔들리니까. 회전체는 진동이 생기고요. 잘못하면 소음도 나고요. 노트북들은 작지 않습니까? 거기다 하드가 들어갔는데 하드의 RPM이 높아지면 작동을 할 때 드르르르 떨리면서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노트북이 파손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트북용 하드는 RPM이 작아요. 근데 PC용 하드는 RPM이 높고 서버들은 RPM이 높아요. 서버용 하드들은. 여러분 서버를 보셨어요? 서버용 컴퓨터라고 하는 거를 못 보셨죠? 대신에 저런 건 보셨나 몰라요. 뉴스 시간에 보면은 뭐가 해킹을 했네 안 했네 하면서 무슨 이렇게 캐비넷 같은 거 안에 가로로 뭐가 많이 꽂혀 있고 불이 번쩍번쩍거리고 하는 그런 기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 하나가 서버 한 대예요. 그 하나가 요렇게. 서버들은요 되게 얇아요. 넓고요. 그리고 흔들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다 잠궈놨어요. 캐비넷 안에다가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보통 한 칸에 20대가 들어가요. 하면 20대. 그 한 렉이라 그래, 렉. 그걸 단위별로 이렇게 만들어놔요. 그런 게 많으면 서버군이 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데들은 숫자가 15,000 RPM 이런 거를 써요. 우리가 쓰는 것보다 더 성능이 좋고 비싼 거를.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답은 RPM은 아니다 하는 거죠. 자, 제어 장치 좀 볼까요? 제어 장치가 있고 아까 연산 장치가 있다 그랬어요? 중앙 처리 장치 안에는 연산이 있고 제어가 있는데 제어는 뭐 하는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제어죠. 야 이거 좀 설거지 좀 해 라고 지시를 하는 거는 제어고 실제 설거지를 담당하는 거는 연산이고 5와 3을 더해 라고 할 때 실제 더하는 거는 연산장치가 할 거고 그 명령을 지시하는 건 누가 한다? 제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제어 장치에는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가 있고 명령 레지스터가 있고 명령 해독기 레지스터가 있고 부호기 레지스터가 있고 메모리 주도 레지스터 다 레지스터예요. 예. 그러니까 제어 장치라고 불리우는 것 안에는 종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종류들 대부분이 다 레지스터로 구성되어 있어요. 직접 처리도 해야 되고 그 처리된 결과를 기억도 해야 되고 하는 거. 그 중에 프로그램 카운터.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번지를 기억하는 거래요. 명령 레지스터는 현재 실행 중인 명령의 내용을 기억하는 거래요. 그 다음에 명령 해독기는 명령 레지스터에 들어있는 명령어를 해독하는 거래요.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좀 볼게요. 5 더하기 3 빼기 2. 자, 그러면 보세요. 5와 3을 더해야 되겠죠? 근데 이 데이터가 들어오면요 컴퓨터는 5 따로 3 따로 2 따로 더하기 따로 빼기 따로 다 따로따로 기억을 시켜요. 이 데이터를 다 따로따로 기억을 시킵니다. 그래서 5라는 데이터는 어디다 저장해 놓고 3이라는 데이터 어디다 저장해 놓고 2라는 데이터 어디다 저장해 놓고 더한다는 명령 저장해 놓고 더하기가 뭔지를 모르니까 일단 저장해 놔요. 다 뜯어서. 그래 놓고 제일 먼저 5 나오세요 3 나오세요 그래요. 그리고 제일 앞에 있던 더하기 나오세요 그러거든. 근데 더한다는 명령이 뭔 말인지 모르니까는 명령 해독기한테 야 더한다는 게 뭐니? 물어. 그럼 명령 해독기가 더하기는 이런 겁니다 라고 해요. 그럼 알았어 더하면 되겠네 이거지. 알아야 뭐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실행 중인 명령어는 이제 더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더하기를 명령을 하고 있고 이 다음에는 뺄셈을 해야 되잖아요. 뺄셈. 근데 뺄셈은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단 말이야. 그 저장되어 있는 위치를 알아야지. 그 다음에 야 뺄셈인가 뭔가 해야 되는데 그걸 어디 있니? 몇 번째에 있니? 아 몇 번째에 있네. 그럼 그거 가져와야 돼. 그 기억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를 기억하는 거는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고 지금 실행 중인 명령은 명령 레지스터가 기억하고 그 실행 명령어, 명령 레지스터 안에 들어있는 명령어를 해독하는 거는 명령 해독기다 이거지. 그 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연산장치. 연산장치 중에 전에 보니까 이거 나와 있네요. 머신 사이클. 기계 사이클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정보처리 기능사, 정보처리 기사, 뭐 커말 자격증 다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 제가 이랬어요. 5 더하기 3 빼기 2라고 했으니까는 뭐라고 하느냐? 5 더하기 3 빼기 2라는 걸 하래요. 그랬어. 그러면 걔를 호출해 와야죠. 5 가져오고 3 가져오고 더하기 가져와야 될 거 아닙니까? 호출을 해서 더한다는 명령이 뭔지를 알아야 해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해독. 아까 누구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해독기에 의해서 해독을 할 거 아닙니까? 아, 더하는 거구나. 그럼 이제 알았으니까 뭐 해야 돼? 실제 더해야죠. 5와 3을 더할 거 아닙니까? 그럼 결과가 8이니까 8을 저장해야죠. 8을 저장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8에다 또 2를 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머신 사이클이 무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제어장치의 명령 실행 순서, 즉 기계 사이클에 대한 순서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 고르시오 하고 시험에 나와요. 나왔네. 거기도 2번에 나와있죠. 그렇죠? 예. 호출, 해독, 실행, 저장. 답은 몇 번? 3번. 반드시 중요해요. 시험에 안 나올지라도 꼭 기억하셔야 돼. 이거는 중요한 거니까는. 자, 그러면 이제 연산장치는 뭐 하는 거예요? 연산장치는 실제 더한다 뺀다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가산기는 더하는 명령을 실행하는 거예요. 가산기. 근데 컴퓨터는 뺄셈을 못해요. 지금은 뺄셈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가산기는 덧셈만 할 수 있는 거고, 뺄셈을 하려면 보수기를 통해서 보수를 시켜야 돼. 보수화 시킨 거를 더하면 뺄셈이 돼요. 보수화를 시킨 거를 더하면 뺄셈이 돼요. 그러면 5와 3을 더해서 8이 되는데 8에서 2를 뺄래니까는 뺄셈을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보수기가 작동돼야 되겠죠. 보수기로 보수화 시킨 내용을 다시 가산기가 더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가 이제 6이 되겠죠. 아까 이제 5와 3을 더한 8에다가 2를 빼니까 6이 되면 그때마다 기억을 시켜야죠. 결과 8이다 6이다 라고. 그걸 누산기가 하는 거예요. 누산기. 연산된 결과를 그때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누산기 어큐뮬레이터 레지스터가 8입니다. 그럼 8에다 2를 빼. 그럼 6입니다. 하고 기억을 시키는 거지. 그 다음에 연산에 사용할 데이터. 아까 6과 아까 데이터가 많이 들어왔죠. 5, 3, 2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 3, 2라는 데이터를 기억을 시켜야 되는 건데 그 데이터를 기억하는 건 데이터 레지스터가 담당하고. 그런데 이름은 어떨 거예요? 5 더하기 6 하면 어떻게 돼요? 11이 돼서 자리가 하나 올라가죠. 자리 올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5 빼기 6 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자리 내림이 생기죠. 부호가 바뀌잖아요. 그런 상황을 기억을 해줘야죠. 그런 상태를 기억을 해주는 레지스터가 상태 레지스터라 그래요. 그것도 기억을 하시고요. 예. 나머지는 뭐 시험에 보통 잘 안 나오는 용어들인데, 그러니까 컴퓨터가 계산하려면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5와 3과 2를 각각 더하고 뺐더니 최종적인 결과 6이 나왔지 않습니까? 6. 그 6을 누가 기억하는가 이제? 최종적으로 주기억장치가 기억하는 겁니다. 화면에 6하고 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6을 이제 이러쿵 저러쿵 하겠지. 다음 시간에 주기억장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좀 많이 읽어보셔야 될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예습도 좀 하시면 좋겠고요. 제 욕심이지만 지금 뒷부분에 가면은 무슨 뭐 계산기 사용법, 문자표가 뭐냐, 메모장이 뭐냐 하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용해 보시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뒤로 가면은 뭐 통신망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또 금방 끝날 수도 있고요. 또 엑셀은 우리가 지금 엑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엑셀의 일반에 관한 이론적인 내용은
우리 실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방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어렵지 않고요. 아무래도 이제 뭐 제어 장치다, 기억 장치다 이걸 눈으로 못 봤으니까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기억하려니까 어려운 거는 있겠지만은 뭐 방법이 없어요. 제어 장치를 본 사람도 없고 CPU를 잘라가지고 본 사람도 없으니까 그냥 뭐 무대뽀로 외워야 되는데 그러려고 힘드니까 제가 어떻게 하든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애를 쓰는데 힘이 든 건 저도 마찬가지네요. 예.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